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질문을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질의 추억의 월간 뉴스, 이번이 세 번째 코너인데요. 두 달치 정도의 질문을 모아서 궁금해할 만한 것을 추려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참치회를 먹을 때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참치 많이 먹으면 중금속이 쌓인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사실이죠. 왜냐하면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상위 포식자에 중금속이 많을까? 사실 우리가요, 이런 참치회를 먹음으로써 체내에 중금속이 쌓이고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정도가 되려면 중금속이 많이 쌓이는 해역에 우리가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중금속에 오염된 해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돼요. 실제로 그런 예가 일본에 있었지요. 바로 미나마타병. 요거는 수은 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카드뮴이라는 이 중금속이 쌓이게 되면 이따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두 공통점이 강하구의 급진적인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서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 공장에서 내뿜는 그 오폐수, 거기는 상당량의 중금속이 배출이 될 텐데, 그 중금속이 강하구를 따라서 바다로 나가게 되고요, 침전이 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북박이, 조개문어, 낙지 이런 것들이죠. 또 동물성 플랑크톤 같이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중금속을 먹게 되고 축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먹고 먹히면서 상위 포식자의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섭취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이제 미나마타나 이따이 같은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이, 일단은 식약처에서 국내산 수산물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한해서 매일 중금속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반품이 돼요. 우리가 먹는 참치회의 대부분은 축양입니다. 야생에서 자란 치어를 채집해다가 해상가두리에서 사료로 기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산 참치보다 중금속에서 약간 자유로운 편이죠. 그것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참치회를 주 2, 3일씩 먹는 식습관이라면은 요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주만 먹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참치캔 통조림은 우리가 자주 먹죠. 참치캔 통조림은 뭘로 만들죠? 가다랑어로 만듭니다. 가다랑어는 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고등어 정도 되는 중간 포식자에 속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음껏 먹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중금속에서는 자유로운 어종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방어에 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방어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왜 갑자기 방어가 횟감으로 빵 터진 건가요? 예, 그러게요. 한 20년 전에는 방어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죠. 10몇 년 전부터 제주도의 관광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관광 산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 축제도 하고 많이 알려졌는데, 방어와 관련된 이 손질과 요리법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면서, 또 일본에서는 방어가 거의 국민횟감이잖아요. 일본 쪽 문화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여기에 매스컴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방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방어, 중방어인지 소방어인지를 통영시장에서 회 떴는데요. 붉은색 부분은 다 떼내고 안 주시길래 물어보니까 못 먹는다면서 안 주는 게 맞나요? 방어가 못 먹는 부위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어는 못 먹는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가 나 있는 혈압육 부분을 제외한 근처에 있는 혈압육은요, 따로 특수 부위로 떼가지고, 큰 대방어는 사이살로 크게 뺄 수가 있잖아요. 깍둑썰기로 해서 기름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흡사 이제 소고기 같이 육회 비슷한 맛을 내는데, 피가 많이 지나는 근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철분 함유량이 많습니다. 좀 다른 부위보다 쉽게 갈변되고 산화가 빨라지죠. 좀 비릿한 맛, 좀 심할 경우에는 흔히 철봉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 노출을 이제 삼가고 화로에로 바로 썰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손질을 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서 버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방어까지는 굳이 이 사이살을 떼서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노량진 이런 곳에서 유선이 약해서 사면 회 떠져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대방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작은 거 떠놓고 대방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고, 유선상 주문이요? 가서 보고 있어도 사기치는 사람들인데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수산시장에 계신 분들이 잘 하셨어야죠.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눈앞에서 떠지는 거 확인하지 못하면은 신뢰하기 힘들었는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어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눈썰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썰려있는 회 면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뱃살, 대뱃살, 배꼽살 두께야 써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면적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 면적만 봐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방어다, 대방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소비자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상 정확하게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횟집에서는 중방어인지 소방어인지를 갖다가 썰어가지고 대방어로 속여서 팔기도 했고,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이 대방어는 모름지기 잘하는 맛집에서 드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서 서울 수도권 대방어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요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산시장에 입점한 곳 중에서 대방어 회를 잘 다루는, 특히 모둠회에 특화된 상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속여서 판매하지 못하거든요. 요즘 같은 이렇게 SNS 발달한 시대에서는요. 겨울 되면은 여기저기서 대방어 맛있다 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시도를 해보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어 컨텐츠 올릴 때마다 달리는 댓글들이 있는데, 진짜 방어 아무리 철이라도 도저히 니글니글 맛이 없던데, 방어에 주문했다가 계실 맛도 없고 시커먼 부위까지. 시커먼 부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혈압육이 갈변된 겁니다. 산화돼서요. 이건 신선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생충의 1번 걱정은 맛도 없는 방어 왜 먹나. 우리나라가 방어회가 인기를 끈지 20년 이상 되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방어 부시리를 아주 오랫동안 먹었던 민족이다 보니 뭐 어떤 곳이 됐든 간에 상향 편준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뒤늦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방어 제대로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손질이 투박한 뭐 수산시장, 재래시장, 활어난전 이런 곳에서 활어회 위주로 파는 곳을 보면은 뱃살도 막 날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방어를 잡아도 부위별로 세분화해서 내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수돗물 틀어놓고 거기다 이제 회를 뜨기도 하고요. 뭐 오래 담그기도 하고 하잖아요. 상태나 크기에 따라서 두께를 또 달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물이 좋아야 돼요. 돼지방어라고 부르는 자연산 중에서도 체구가 굉장히 높고 빵빵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잘 먹고 잘 찐 애들이 진짜 맛이 좋거든요. 이런 애들은 단순히 기름만 진 게 아니라 살집 자체가 탄탄해서 이 썰어 먹었을 때 쉽게 무르지 않고 탄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방어하고 중방어 같은 경우도 겨울에 괜찮은 게, 지금 자연산 새끼방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숙성보다는 그냥 즉석에서 화로에 썰어서 드시고 깊은 맛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이 탱글탱글 할 때 그냥 쌈에다가 대충 싸가지고 한국식으로 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사진은 최근에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방어라고 자기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방어가 맞는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요거는 빼박 부실이죠. 판매자가 방어랑 구별을 못해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의도적으로 만약 그런 거라면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될 겁니다. 방어 부실이 구별 방법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턱 쪽에 눈 밑에 보면 꺾인 지점이 보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져서 내려가면 이거는 부실이. 방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칼날처럼 탁 꺾입니다. 거의 직각에 가깝게. 대신 이제 멀리서 보면 이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꼬리를 보면 됩니다. 꼬리 같은 경우는 방어 꼬리를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어요. 반면에 부시리는 동그랗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만 이건 예외가 있는 게, 아주 어린 방어도 둥그렇고 아주 큰 부시리도 직각으로 꺾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크기죠. 한 5kg에서 한 10몇 kg까지. 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냉동에 뒀다가 해동해서 익혀 요리로 먹어도 될까요? 냉동한 굴을 먹는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스티로폼 박스로 택배가 오잖아요. 그럼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씻습니다. 수돗물에? 절대 노. 소금물에. 소금을 한 주먹 정도 뿌려서 차가운 물을 담고요, 잘 저어서 용해시키세요. 이러면 소금물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만 소금물 쓰시고 헹굴 때는 그냥 흐르는 수돗물 써도 돼요. 너무 많이 씻으면 굴의 향들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씻은 다음에 채반에다가 물기를 털고 밀폐 용기나 비닐에다가 소분해서 담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은 이게 다 달라붙어서 나중에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끼 먹을 용도만으로 국자로 떠가지고 담아주시고, 차가운 소금물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국자로 떠서 이제 굴이 조금 자박자박 담길 정도로만 소금물을 넣은 다음에 묶어가지고 냉동을 시켜주시면 한 3개월 이상 갑니다.
냉동실에 얼릴 때 해동한 굴 회로 먹어도 돼요? 사실 한 번 냉동한 건 회로 권하지 않아요. 일단은 맛이 떨어져요. 지척이고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동하실 때 실온에다가 해동을 하시는데 채반에다가 올려두세요. 그러면은 그 물기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지게. 소금물에 담가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동해서 쓴 굴 요리를 할 때는 먼저 간을 보고 소금 간을 하세요. 자칫 짤 수가 있으니까. 간장게장 먹방을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간장게장에 기생충 관련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개에 기생충이 있어도 간장에 오래 절이면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기생충은요, 개 속살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기생충이 아니라 각각류에 더 가깝습니다. 꽃게 아감에 붙어서 호흡을 좀 방해하는 정도고 우리 몸에서 기생할 수가 없고 간장게장에 절이게 되면 다 죽어버리죠. 보통 간장게장을 통째로 간장에다가 담가 놓잖아요. 그리고 낼 때는 가위로 아감을 제거하고 몸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입에 들어갈 확률은 그렇게 낮죠.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갈치 속젓은 고래충을 먹는 것인가요? 무슨 말이지 이게? 갈치 속젓이 갈치 내장을 만든 건데 갈치 속젓을 먹으면 고래충을 먹는 거냐? 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봤는데 기생충을 발견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갈치 내장에 기생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정작 쓰이는 내장보다는 알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갈치 속젓에 알을 넣지는 않죠. 그리고 항문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일단은 좀 많이 걸러지고, 그리고 설사 뭐 창자나 이런 장 기관에 고래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속젓 어떻게 만들어요? 소금 뿌려가지고 염장부터 하잖아요. 여기서 다 삭아버리죠. 형체가 없이 사라져서. 어쨌든 우리가 속젓을 먹고 고래충을 먹는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겠죠. 회를 먹을 때 레몬이 나오는데 어떻게 드시나요? 회에 뿌리는 사람도 있고 간장에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레몬이 인원수대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이제 전적으로 취향이죠. 보통 이제 회를 먹을 때 대화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먹잖아요.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나오자마자 와 하고 회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레몬즙을.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레몬즙 뿌리게 되면 회가 하얗게 익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식감이 맛이 갑니다. 굳이 이제 드시고 싶으면 자기 간장 종지에다가 뿌려 드시는데,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요것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 간장의 신맛이 도드라지면요, 회 맛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를 내올 때 레몬을 내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니까 뭐 선택을 하라는 의미에서 낸 것도 있고, 또 장식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혹자는 이제 회의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서 레몬즙 뿌린다고 하지만은 회에 비린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집들은 애초에 걸르셔야죠.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서 굳이 레몬즙을 뿌려서 드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서해에서 문어 낚시로 문어 2kg짜리 잡았는데 심해를 해서 집에 갖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갖고 왔다는 얘기죠. 보니까 이게 파란 액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먹어도 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피죠. 문어 같은 연체류의 피는 투명한데 국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형해나 이제 파란고리 문어, 이건 맹독성이죠. 맹독성 문어는 아닌가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사실 파란고리 문어는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는 서해에서 잡힌 돌문어로 보이고요. 자, 이거 참 웃기는 사진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양눈이 왼쪽에 몰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몰려 있으면 도다리나 과자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신 거는 생김새가 아무리 봐도 쌍둥이란 말이에요. 광어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광어 맞죠? 라고 물어보신 분 계세요. 네, 광어 맞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네요. 광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눈 모양이 일반 생선처럼요,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후 한 며칠 지나면서 그때부터 대부분의 광어들이 왼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런데 요 기로에서 뭔가 삐까닥해서 염색체 이상으로 몇백 마리에 한 마리꼴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저 한 독자님께서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새우 종이 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동해 울진 쪽으로 가서 먹었는데요. 이 새우의 정식명은 진흙새우라고 합니다. 진흙새우. 그런데 썩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이름이죠. 보리새우로 판매가 될 거예요. 동해 보리새우, 울진 보리새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새우는 그 오도리새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혼란을 부추기고는 있습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리 쪽에 이런 이렇게 동글동글한 갑옷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선도가 좀 빨리 저하가 돼서 그런지 새우 대가리 가슴 쪽에 내장이 몰려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금방 새카맣게 변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근데 요거는 먹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내장만 빼고 속살만 드시면 됩니다. 맛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일단 무엇보다 저렴합니다. 한 독자님 낚시로 잡았다는 고기인데요. 이게 뭔지 알려주십사 하고 메일이 왔습니다. 달고기죠.
근데 문제는 달고기냐 몸통에 달무늬가 없는 민달고기냐 요걸 놓고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몸통에 달무늬가 있네요. 요거는 달고기죠. 맛있는 고기입니다. 민달고기라고 있습니다. 얘는 달고기보다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의문의 사진, 개 같다고 해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무슨 개가 털옷을 막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는 저도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부랴부랴 도감을 막 뒤졌습니다. 동정을 한 결과에는 우리나라 말로 누덕옷개라고 합니다. 딱 봐도 누더기를 걸친 모습인데 이거는 소형종이고요. 먹을 게 없어갖고 이게 식용으로서는 이용이 잘 되지가 않는 개입니다. 주로 부산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해안 일대에서 서식을 하고 있죠. 대부분 낚시인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아이스박스에 몇 개씩 잡아갑니다. 이런 낚시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지 않을까요? 진정한 스포츠 낚시를 하면 먹을 수 있는 몇 마리로만 한정하고 자리를 떠야 하지 않을까요? 상업 어업을 하는 어부들은 일반 낚시인들의 무차별 남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어족 자원도 고갈되어 갑니다. 입질의 추억님 같은 셀럽들이 나서서 이런 잘못되고 탐욕스러운 낚시 문화를 지적하고 기사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데 일단은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나서서 앞장서기에는 조금 난해한 주제죠. 어부들은 일반 낚시인들의 무차별 남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어족 자원들이 고갈되어 간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로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낚시에 의해서 어획되는 것은 총 어획량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갯바위와 방파제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쿨러를 채워다 가기가 거의 힘들죠. 이런 낚시인들에 대해서 어족 자원이 고갈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선상 낚시. 선상 낚시는 쿨러를 가지고 와서 채워갈 목적으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낚시의 목적 자체가 즐기는 스포츠 피싱이 아니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는 출조비용이 10몇만 원, 뭐 많이 들면 갈치는 20만 넘어가죠. 그만큼 또 결과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선상 낚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날의 조항, 결과에 따라서 이 성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 낚시 산업의 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한 먹을 만큼만 잡아가는 것을 실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상 낚시가 됐든 갯바위가 됐든 과욕을 부리지 말자. 고기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항상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달 정도 이어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